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고 마가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때부터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마태는 묘사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 지방에서 머무시면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역사적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사역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4장 1절로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비윤리적 삶을 질타하자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세례 요한은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되는 죽음이 곧 그 당시 흑암이 지배했던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어떤 위기의식에 따른 장소적 이동과 함께 또 한적한 곳에서의 은거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봇 왕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렸던 곳으로 예수님의 고향이자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교지로서 또 은신처로서 적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오늘 표현이 이방의 갈릴리 이곳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팔레스틴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방으로 히브리어로 고리, 주변, 변방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이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이후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 목재를 공급받게 되므로 그 대가로 갈릴리의 20성읍을 그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지방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니아,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대로 정복되었고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면서 혼혈인종, 혼합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혼합 종교와 관습들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다고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 해안에 위치하여 어업이 번창하였고 동서상업로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세관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었고 또 본서의 저자인 마태도 이곳 세관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므로 아마 그의 고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은 바로 참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흑암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절실했고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이 만약 메시아시라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선택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 사역지의 최적지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심으로써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옛 지경과 관련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방금 언급한 이 갈릴리 동쪽 해안 지역은 혹독한 압제와 재난을 당했으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회적 속박에서 해방되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마태의 설명입니다. 그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은 멸시받고 또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토 중 흑암의 지경에 놓여 있던 땅, 곧 종교적, 정치적 변방, 가장 어두운 지역이 이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찬란히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은 빛, 즉 하나님 진리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복음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 갈릴리 사람들이 처한 사망의 땅, 즉 죽음, 그늘이 드리워진 죽음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망이 무너진 상태에 앉아 절망 속에 앉아 있었으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흑암 속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빛이 다른 지역에서가 아닌 이방의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눈부시게 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때부터 당신 사역의 전환점을 맞으시고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적 삶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적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 자신의 존재와 그분의 삶 자체가 하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의 권세가 실려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미래,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고 그분의 인격이 곧 하나님의 성취된 왕국이며 그분의 메시지와 언행이 곧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선포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추셨다는 증언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이제 당신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것을 인계하셔서 당신이 직접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도래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 질문하게 됩니다. 복음의 횃불은 어디에서 타오르며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 횃불이 들려지는가? 저는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의 정직하고 진실된 목소리,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총리이신 마크 카니라는 분의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행하셨던 연설이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아펙 회의 때 우리나라 경주에 오셨습니다. 뉴스에 비춰진 그분의 모습은 참으로 소탈하고 겸손하시며 어쩌면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또 어쩌면 학문에만 몰두하는 샌님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에 골드만삭스에서 금융가로 일했으며 또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때 캐나다 은행 총재로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례적으로 그러한 그분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캐나다인으로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로 일했던 금융과 경제의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캐나다 정계에 입문하여서 마침내 캐나다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수출액의 약 8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약 20에서 25%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규모로만 봐도 캐나다라는 나라가 중견국가인데 아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죠.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규모가. 또 국방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동일한 국가라 할 정도로 문화와 삶의 방식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크고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두 나라는 마치 한 나라처럼
국경에서 거의 자유로이 왕래하고 친밀한 관계를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듯이 최근 미국 행정부는 무례를 넘어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캐나다 국민에게 정서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국방력과 끊을 수 없는 경제적 의존성을 고려한다면 캐나다는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니 총리는 바로 이런 취약성 속에서 또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가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충격을 받고 있던 그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해서 지난주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의 입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제국주의의 발현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의 세계 정세를 진단하면서 먼저 그 자신이 속한 캐나다를 비롯한 소위 중견 서구권 나라들의 과거를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강대국들, 미국, 중국, 소련 정도가 되겠죠. 그 강대국들의 횡포에 중견국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니 총리는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캐나다만은 쉽게 그럴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제약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면으로 맞서서 캐나다와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것도 그린란드 문제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럽 각국의 그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또 비교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진솔하고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돋보였으며 품위 있고 침착한 그러나 매우 파워풀한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감동받았던 몇 구절 또 그런 연설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지금 강대국의 시대, 즉 힘이 곧 정의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규칙 기반의 구시대적 질서, 소위 우리 다자주의라고 말하죠. 다자주의가 사라지고 강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약자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어쩌면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논리로 받아들여서 순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준수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많은 국가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 즉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 공산 체코의 반체제 인사였고 후일 대통령이 되었던 바슬라브 하벨 대통령의 힘없는 자들의 힘이라는 에세이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제 그 책의 인용구와 카니 총리의 연설 원고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번역이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구합니다. 무력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공산주의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대답은 야채 가게에서 시작했다. 매일 아침 식료품점 상인은 그의 가게의 창문에 표지판을 내건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지만 그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 표지판을 창문에 걸어 놓는다.
규칙을 준수하여 잘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거리의 모든 상점의 상인들이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면서 그 시스템, 즉 공산주의죠. 그 시스템은 계속 유지된다. 폭력만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내심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내건 구호, 그 표지판을 창문에 거는 이 리추얼에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이 시스템은 지속된다. 하벨은 이를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의 힘은 그것의 진실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척하는 모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취약성은 바로 그 점에서 비롯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의식, 리추얼을 멈출 때, 즉 그 야채상이 그 사인을 치울 때 그 거짓 망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그 표지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와 같은 중견 국가들은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속에서 번영해 왔고 그 흐름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를 칭송까지 했습니다. 그 원칙들 덕분에 우리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라고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서방 중견국들의 이 같은 잘못과 오류를 고백했습니다. 소위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그 떡고물을 받아먹는 혜택을 받아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 위치의 캐나다는 그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때로는 불공정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SA의 야채 가게 상인들처럼 창문에 표지판을 붙이는 의식에 참여해 오면서 이 체제에 지금까지 순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런 수사적 배움과 현실적 리얼리티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그 거짓된 질서와 거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계는 지금 어떤 전환기가 아니라 구시대와의 단절 속에 있다고 전합니다. 그냥 진단하죠. 그러니까 구질서라는 건 뭡니까? 지금 다극적인 다자주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신제국주의 시대가 지금 갑자기 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강대국들이 경제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관세 정책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강압적 공급망 재편을 강제하면서 약소국들을 착취의 취약성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통한 상호 이익이 아니라 통합이 복종을 강제하고 호울뿐인 주권을 말뿐인 주권이죠. 행사하게 한다는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If we were at the table, we were on the menu 그랬어요. 말 뭡니까? 우리가 만약 강대국들의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그 테이블의 메뉴, 즉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국제 현실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구질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것도 아니고 옛 향수에 빠지는 것은 더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더 크고 강하고 공정한 뭔가를 위해서 이루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사안별로 나라별로 실용적으로 불공정과 불의에 맞서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캐나다가 그 야채 가게 유리문에 가짜 표지판을 떼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니 총리의 이 연설은 단번에
지난주 그린란드 문제로 혼돈을 겪고 있었던 유럽의 지도자들을 각성시켰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 연설 이후에. 그리고 또 뭡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이번 연설은 참으로 역사적이었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그런 역사적인 연설이었다고 각국의 언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어둠 속의 세상에 부름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약자들입니다. 강자들은 파워가 무기이지만 약자들에게는 진실과 정직이 무기라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협박과 압박에 주눅들지 말고 중견국들 간의 촘촘한 연결망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요즘 캐나다를 비롯한 중견 서구국가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고초와 착취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다시 그 어처구니 없는 약자의 소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손에는 삽질을 하면서 수십 년간 싸워왔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온 국민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를 하루아침에 탈취하거나 강압으로 넘겨달라는 협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크 카니 총리의 연설에 그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의연하고 침착하게 비굴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연대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진실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주장하고 소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에 함께 공감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관세를 문제로 인한 그 협상 과정을 보면서 왜 세계 각국들이 연대를 하지 않지? 왜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지? 왜 각국들의 일로만 치부하지?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소시민들의 그 마음속의 열망이 바로 그것을 마크 카니 총리가 대변해서 횃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서요? 가장 취약한 그 상태의 나라의 지도자가 그 진실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서만 이런 리얼리티를 마주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와 우리 이웃들 간에,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똑같은 원리와 모델들이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를 흑암의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사람들, 죽은 공동체, 죽어있는 사회를 일컫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세상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도 살아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 함께 깊이 숙고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장소가 바로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흑암의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빛으로. 주님, 그 빛이 내 존재와 내 삶에서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용기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